늘 새로운 배움을 찾아 이 자리에 오신 당신. 오늘의 심층 지식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순히 표면적인 뉴스를 넘어 세상에 숨겨진 맥락을 파악하고 싶어 하는 당신을 위해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자료를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자료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자료는 2026년 2월 1일 강원도 양양에서 진행된 아주 독특한 강연 발췌문입니다. 이른바 13942강인데요. 제목부터가 아주 심상치 않죠? 맞아요. 바로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꽤나 거대하고 또 파격적입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특정 종교의 경전에 대한 문헌학적 분석에 그치지 않거든요. 훨씬 더 멀리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종교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고대인들의 통치 철학, 그리고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갖춰야 할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그 겉보기엔 전혀 다른 세 가지 차원의 주제들을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강연 초반에 등장하는 성경의 기원에 대한 도발적인 해석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식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꽤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탐구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겠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에는 종교의 탄생에 대한 상당히 파격적인 해석이나 특정 국가와 세대에 부여든 강렬한 역사적 사명감 같은 내용들이 비중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러한 특정 종교관이나 민족적 역사관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죠. 원문이 제시하는 이 독특하고 낯선 시각 자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논리 구조를 따라가 봄으로써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통찰력과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료를 탐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흥미로운 텍스트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 보면서 그 거대한 사유의 실험 속에서 우리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캐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탐험의 시작을 알리는 화두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누군가 당신에게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하니까 라는 도덕성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면요? 철저히 물리학적인 에너지와 질량의 법칙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거든요. 그저 신의 벌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과 질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거라는 서늘한 경고라면 말이죠. 오늘 그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이 자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첫 번째 주장을 짚어봐야겠네요. 강연자는 성경은 신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기획해서 만든 작품이다라고 단언합니다. 네, 원문이 고대 사회의 형성과 권력의 작동 방식을 아주 현실적이고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대목입니다. 차가운 눈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인류의 고대 국가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흩어져 있던 부족들이 모이고 무리가 점점 커지면서 누군가는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쵸. 왕이나 족장이 등장하겠죠? 네, 그런데 당시 왕이나 지도자의 곁에서 국가의 시스템을 설계하던 이른바 책사들 입장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밥 먹이는 문제 아니면 다른 부족의 침략?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무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사람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법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물리적인 통력만으로는 거대한 국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순순히 그 법을 따랐을까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로 고만고만한 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들 비슷비슷했다는 거군요. 네. 어제까지 옆집에 살던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가 갑자기 완장을 차고 자, 오늘부터 이게 법이니까 무조건 따라 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고분고분 뜯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요. 맞습니다. 강연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책사들의 천재적인 기획력이 발휘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어떤 기획력이죠? 고만고만한 인간들 사이에서 법을 강제하려면 누구도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필요했고 그래서 신을 가져왔군요. 정답입니다. 그것을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초월적인 형태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자료의 시각에 따르면 고대 종교적 경전이란 사실 신비로운 계시라기보다는 고대 국가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정교하게 설계한 법체계이자 질서의 선언문이었던 해석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성경의 율법들이
이렇게 안 하면 신이 벼락을 내릴 거야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붕괴하지 않으려면 이 시스템을 지켜야 해라는 것을 신의 목소리를 빌려 선언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문이었다는 뜻이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료에서 설명하는 구체적인 예시들이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같은 계명들 말이죠. 네, 그 부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되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료가 도덕률을 물리학의 법칙으로 치환하는 대목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원문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면 네, 남의 것을 탐해서 내 것으로 더 많이 가져온다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더 큰 질량을 끌어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그 해석이 이 강연의 가장 독창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도덕적 당위를 질량과 에너지의 법칙으로 풀어낸 것이죠. 질량과 에너지라 물리시간 같기도 하네요. 물리적인 중력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질량이 커지면 그만큼 끌어당기는 힘도 세지고 그 거대한 질량을 붕괴시키지 않고 유지하려면 엄청난 내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만약 당신이 그 큰 질량을 감당하고 운용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욕심만 내서 억지로 움켜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견디지 못하고 시스템 자체가 과부하로 터져버리겠죠? 스스로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원문에서는 이걸 봉변을 당한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강연자는 아주 파격적인 예시로 간음을 듭니다. 그 부분요. 보통 종교에서는 간음을 영혼의 타락이나 신광모독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는 아주 현실적인 책임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네가 간음을 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책임지고 아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있느냐? 감당할 실력이 있느냐 묻는 거군요. 네, 그걸 감당할 실력이 없다면 네가 함부로 건드린 그 거대한 환경의 무게 때문에 결국 너 자신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파멸하게 될 것이다. 와, 뼈 때리는 말이네요. 즉 누군가의 삶에 끼어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질량을 온전히 떠안는 일이라는 겁니다. 고대 백성들에게 이런 복잡한 질량과 에너지의 한계, 책임의 무게를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 직관적이고 절대적인 신의 명령이라는 강력한 포장지를 씌웠다는 거죠. 그렇게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꽤나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우리도 현대사회에서 무작정 돈이나 권력, 유명세를 쫓다가 막상 얻고 나서는 그걸 얻고 나서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자주 보지 않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덜컥 감당 못할 질량을 취했을 때 벌어지는 비극 말이죠. 원문이 고대 책사 이야기를 꺼낸 진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더라고요. 네, 이 고대 역사에 대한 탐구는 곧바로 21세기 현대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이어지거든요. 고대의 백성들은 지식이 부족해서 책사들이 만든 신의 법에 통제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다르죠. 다릅니다. 원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대인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지식을 갖추고 똑똑해졌고 개개인의 에너지와 질량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다들 배울 만큼 배웠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넘쳐나는 지식과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몰라서 통제당했다면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길을 잃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지식이라는 거대한 에너지를 취했다면 그것을 바르게 운용할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습성대로 물질만 좇는다는 거죠. 네. 다들 과거의 맹목적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을 탐하고 사람을 탐하고 의미 없는 행동들을 탐하는데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결국 무언가를 취한다는 건 반드시 더 큰 숙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취했습니다. 그럼 숙제도 엄청나게 커졌겠네요. 당연하죠. 그에 걸맞은 거대한 숙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숙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자기 배만 불리려 하니 사회 전체의 성장이 멈춰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넘쳐나는 지식을 바르게 쓰는 방법, 즉 현대사회에서 지식인의 진짜 실력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원문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무언가를 머리로 아는 것은 절대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정보를 저장한 상태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강연자가 정의하는 진짜 실력은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원문에 가져온 예시가 너무나 독특해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과거 베이비부머 세대와 X세대가 어릴 때 수도 없이 나갔던 웅변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이 강연의 묘미죠. 일상적인 과거의 경험을 거대한 시대적 맥락으로 끌어올리는 통찰 말입니다. 솔직히 좀 의외의 예시였거든요. 저도 어릴 때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하면서 단상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만 해보셨군요. 네, 보통 웅변대회는 그냥 아이들 발표력이나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부모님들이 등 떠밀어 보냈던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지만 강연자의 시각은 다릅니다. 자료에서는 이 평범한 경험을 어떻게 지도자 양성이라는 거창한 개념과 연결하고 있는 건가요? 강연자의 시각에 따르면 한 세대 전체가 그렇게 말하기 훈련에 매진했던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지도자요? 지도자의 본질은 결국 말에 있다는 것이죠. 고대의 책사들이 글로 법을 써서 세상을 통제했다면 지금은 모두가 글을 읽고 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쓰는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철학과 지식을 말로 풀어내서 타인을 이해시키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끌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 그래서 웅변을 그렇게 시켰구나. 아무리 내면의 지식이 깊고 아는 것이 많아도 그것을 언어로 꺼내어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결국 실력이 없어도 말 잘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며 불평불만이나 늘어놓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냉철한 현실 분석입니다. 실력이 있어도 남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결국 뒤에 서는 거다. 이 문장이 참 묵직합니다. 결국 지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혼자 우월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원문의 관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거시적인 문명사적 통찰로 이어집니다. 어떤 통찰이죠? 과거의 성경이나 종교적 경전들은 고대의 책사들이 그 시대 백성들의 낮은 지식 수준에 맞춰 비유와 두려움을 섞어 만들어낸 일종의 맞춤형 법체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신의 벼락 같은 거요. 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인류는 과학과 지식이 최고조로 발달한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안 통하죠. 이제 옛날처럼 하느님이 화내시니까 지옥에 가니까 남의 것을 뺏지 마라 는 식의 맹목적인 믿음의 언어로는 이 똑똑해진 현대의 지식인들을 단 한 명도 이해시킬 수 없고 이끌 수도 없다는 것이 강연자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한마디로 고대의 운영체제로는 최신 컴퓨터를 돌릴 수 없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 전체가 방향을 잃고 끝없는 이념 갈등과 사회적 분열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겠네요. 미래를 바르게 이끌어갈 현대판 새로운 경전, 즉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특정 종교의 교리나 맹신이 아니라 과학의 발전과 논리에 완벽하게 부합하며 대자연의 이치를 담아내어 인류 모두가 싸우지 않고 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철학이어야 한다고 원문은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고대의 법체계는 수명이 다했고 인류는 지적으로 팽창했으니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철학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아주 매끄럽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원문의 스케일이 갑자기 우주적 차원에서 아주 구체적인 특정 국가와 세대로 좁혀지더라고요. 아,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이 거대한 인류의 숙제, 새로운 법체를 만들어야 하는 주체로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지도자들, 특히 베이비 부머와 그 후손들을 지목합니다. 심지어 이들을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고 칭하면서요.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천손이나 홍익인간 같은 단어는 보통 국사시간이나 단구의 신화에서나 듣던 아주 오래된 개념 아닌가요? 이 현대적인 리더십과 과학적 법체를 논하는 강연에서 이 단어들이 왜 등장하는 건지 원문은 이걸 어떻게 논증하고 있나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전제했듯 우리는 이 강연의 독특한 역사적, 지정학적 주장을 원문의 논리 구조 안에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객관적인 리포팅이 중요하죠. 강연자는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개념을 단순한 신화적 슬로건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지식인들의 최종적인 이타적 실천으로 재해석합니다. 최종적인 이타적 실천이요? 그렇다면 왜 하필 굳건한 철학적 전통을 가진 프랑스나 압도적인 지식 인프라를 갖춘 미국 같은 강대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특정 세대인가? 원문은 한반도의 뼈아픈 근현대사를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뼈아픈 근현대사라면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같은 참혹한 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연자의 논리에 따르면 하늘이 이 땅의 지식인들을 제일 못 살게 전쟁의 폐허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른바 몽둥이를 들고 가혹하게 키운 데에는 거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혹하게 키운 이유가 있다고요?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의 모든 지식과 문화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게 만들었고 그 압축 성장의 과정 속에서 내면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적 역량을 갖추게 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고생만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힘을 길렀다는 거네요.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모든 고난을 겪으며 인류의 지식을 밑거름으로 삼은 자들만이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요? 즉, 이들이 말하는 천손이란 핏줄의 우월성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가장 무거운 숙제를 짊어지도록 훈련받은 지식인 집단을 의미하는 원문만의 독자적인 메타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이나 남의 사상을 수입해서 쓰는데 만족하지 말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지식을 흡수하며 성장한 당신들이 이제는 전 세계가 공감할 만한 새로운 이념과 법체를 직접 생산해서 인류에 기여해라. 그것이 숱한 고생을 겪게 한 진짜 이유다. 와, 논리 구조가 굉장히 촘촘하고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그 이면에는 무서운 경고도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주 주면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만약 이 거대한 사명을 받은 지식인들이 그 숙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원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하나요? 강연자는 단호하게 위기론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 지식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대로 물질과 권력만 탐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네,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이룩해온 모든 성장과 지식의 축적이 서로를 찌르는 무기가 되어 결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꽤나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무언가를 더 원하고 취했다면 그 질량만큼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초반의 물리 법칙이 국가와 인류 단위로 확장되는 거군요. 듣고 보니 덜컥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원문은 이 막막함을 해결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까? 네, 강연의 결론은 아주 실천적입니다. 웅장한 거대 담론에서 시작해 결국 일상으로 돌아오죠. 원문은 홍익인간 지도자 누구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일상 속의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구원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 들어가거나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테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원이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현대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 직장에서의 마찰, 사회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단순히 남 탓이나 세상 탓으로 돌리지 않고 왜 이런 모순이 발생했는가를 바르게 연구하는 자세를 갖추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을 교보제로 삼아 분석하고 그것을 현대 사회에 맞는 지혜로 풀어서 정리해보고 그렇게 얻은 작은 깨달음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타인을 이해시키는 것. 아, 그 한 명 한 명의 연구 결과가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인류가 기다리는 새로운 시대의 질서, 즉 현대판 경전이 완성된다는 것이 자료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을 바르게 연구하고 사회에 맞는 환경으로 풀어서 정리하고 일 조금씩 나누는 것. 이것이 자료가 말하는 현대 최고의 제자, 최고의 연구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매일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사실은 새로운 법칙을 찾기 위한 연구자료였다는 발상의 전환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방대한 지식의 여정을 잠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고대 왕의 책사들이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만든 성경의 비밀부터 웅변대회의 숨은 목적, 그리고 현대사회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질서와 법체를 만들어야 하는 현대인의 숙제까지 자료가 제시하는 방대한 스케일의 철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이 긴 서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본질을 꼽으라면 저는 결국 배운 자의 책임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배운 자의 책임.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을 손쉽게 얻고 거대한 에너지를 운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강연자의 뼈아픈 지적처럼 그 팽창한 힘을 나 혼자의 물질적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거나 타인 위에 군림하는 데 낭비한다면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대한 질량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맞습니다. 무언가를 더 안다는 것, 지식의 에너지를 취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이해시키고 갈등을 줄이며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막중한 의무를 수반합니다. 이제는 그 배움을 나 혼자만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남을 이해시키고 인류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법칙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는 통찰이군요. 네, 그것이 이 낯설고도 독특한 강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하고 실천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식 탐험을 마무리하며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일상 속의 연구원으로 거듭나고 계실 당신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자료의 철학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 꽤 묵직한 생각거리가 남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무언가를 더 원한다는 건 더 큰 숙제를 떠안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간절히 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 권력, 혹은 명예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당신은 그 크기만큼의 숙제를 감당할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실력 없이 질량만 탐하다가는 스스로 과부하에 걸려 붕괴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가 다시금 떠오르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운을 남겨드리죠. 만약 오늘 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단 하나의 새로운 시대의 계명을 당신이 직접 적어야 한다면 신의 이름이 아닌 자연과 과학의 이치를 빌려 어떤 문장을 쓰시겠습니까? 스스로 내 삶의 연구원이 되어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아주 멋진 주제네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입니다. 오늘의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깨울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음 탐험에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